죽음을 앞둔 백만장자가 굶주린 채 비를 맞으며 웅크리고 있는 4명의 똑같은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는 의사와 관료주의를 무시하고 아이들을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가 입양하기로 결심합니다. 시스템은 아이들을 분리하려고 하지만 그가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판사들에게도 충격을 줍니다. 4명의 거리 고아가 한 남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서울의 늦가을 비는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창문을 두드렸다. 정석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푸른빛이 도는 창문 유리에 흐릿하게 비쳤다. 6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석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부동산 재벌 중 한 명이었다. 정건설은 서울 스카이라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층 빌딩들을 건설했고 그의 이름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혼자였다. 의사들은 그에게 6개월의 시간을 줬다. 폐섬유증은 그를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었다. 그의 폐는 이제 그가 평생 지어온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지고 있었다. 석호의 펜트하우스는 첨단 의료 장비로 가득 찼다. 개인 간호사 김소라는 하루 24시간 그를 돌봤다. 모니터, 산소 탱크, 수많은 약병들. 이 모든 것이 그를 살려두고 있었지만 살아있게 하진 못했다. 석호는 사업에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깊은 실패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빌딩은 세웠지만 가족은 만들지 못했다. 그날 밤 석호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바깥으로 나가고 싶었다. 소라는 만류했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다. 사장님, 밖은 비가 오고 추워요. 폐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소라씨, 난 곧 떠날 사람이야. 이런 작은 자유마저 빼앗지 말아줘. 검은 방탄 리무진이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지나 종로 쪽으로 향했다. 비는 더 거세게 내렸다. 석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생각했다. 그의 운전기사 박민우는 조용히 차를 몰았다. 그들이 청계천 근처를 지나갈 때 석호의 시선이 한 골목길로 향했다. 민우씨, 잠깐 멈춰보세요. 비에 젖은 골목 끝 작은 가게 처마 아래 4명의 어린 소녀들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나이로 보였다. 약 8살 정도. 가장 큰 아이가 나머지 3명을 감싸고 있었다. 그들의 옷은 젖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석호는 갑자기 5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그도 한때는 그런 아이였다.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던 그 시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것은 질병 때문이 아니었다. 민우씨, 차를 세워주세요. 사장님, 밖은 비가 와요. 건강히. 지금 당장 세워요. 소라가 놀라서 석호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그는 차 문을 열고 있었다. 비가 그의 맞춤 양복을 적셨다. 그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가장 큰 소녀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도와주려는 거야. 석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큰 소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우리 엄마가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석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비가 그의 얼굴을 적셨다. 너희들은 어디에 사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큰 소녀가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는 이제 없어요.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석호는 아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얼굴이었지만 눈빛에서는 같은 슬픔이 보였다. 자매임이 분명했다. 추운데 어디 따뜻한 곳에 가자. 먹을 것도 주고 옷도 말릴 수 있어. 괜찮니? 가장 작은 소녀가 갑자기 기침을 했다. 그 소리는 석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아이들에게 씌웠다. 사장님, 소라가 우산을 들고 뛰어왔다. 돌아가셔야 해요. 석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아이들을 데려갈 거야. 지금 당장. 소라는 항의하려다 석호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큰 소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작은 소녀의 기침소리가 다시 들렸다. 언니, 추워. 작은 소녀가 속삭였다. 큰 소녀는 결정을 내렸다. 하룻밤만요.
그리고 내일 우리를 어디든 데려다 주셔야 해요. 석호는 미소를 지었다. 약속할게. 그들은 리무진에 올랐다. 소녀들은 넓은 차 안에서 눈을 크게 떴다. 석호는 그들에게 이름을 물었다. 나는 윤지야. 이건 내 여동생들이야. 큰 소녀가 말했다. 이건 수아, 이건 미나, 그리고 이건 하나야.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정석호라고 해. 반가워. 리무진은 강남의 높은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소녀들은 창밖으로 점점 커지는 빌딩들을 바라보았다. 윤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다른 세 자매는 따뜻한 차 안에서 조금씩 긴장을 풀었다. 석호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소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6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다. 여기가 제 집입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고 내일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자. 석호는 가정부 이미경에게 소녀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미경은 놀랐지만 곧 따뜻한 목욕물을 준비하고 깨끗한 옷을 가져왔다. 그녀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지만 따뜻한 국과 밥을 차렸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따뜻한 음식 앞에서 경계심이 조금씩 풀렸다. 특히 하나 가장 어린 소녀는 말없이 음식을 먹었다. 석호는 그녀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나는 말을 안 해요. 수아가 설명했다. 엄마가 가신 후로 계속 그래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갑자기 가슴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다. 그는 솔에게 눈짓했다. 소라는 그의 약을 가져왔다. 식사 후 미경은 큰 객실에 4개의 침대를 준비했다. 하지만 윤지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다 같이 자야 해요. 항상 그래왔어요. 미경은 석호를 바라봤다.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 방에 4개의 침대를 붙여놓자. 밤이 깊어갔다. 석호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갑자기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오랜만에 뛰고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이요.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석호는 자신의 변호사 강태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다. 나는 이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어.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석호를 바라보았다. 사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건강 상태로는 입양 심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4명의 자매를 한꺼번에 입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내가 평생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사람이라는 걸 잊었나? 석호의 눈에는 오랜만에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이 비치는 서울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그가 지은 빌딩들이 보였다. 그는 도시를 바꿨지만 자신의 삶은 바꾸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준 씨,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킨 적이 있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내가 이 아이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건강 상태로는 내 건강? 의사들은 나에게 6개월을 줬어. 이 아이들에게 6개월의 행복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다. 윤지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석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불렀다. 들어오렴 윤지야. 윤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뒤로 나머지 3 자매도 따라 들어왔다. 그들은 이미 씻고 미경이 준비해준 새 옷을 입고 있었다. 우리 이제 가야 해요? 윤지가 물었다. 석호는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아니, 가지 않아도 돼. 사실은 너희들이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들의 새 아빠가 되고 싶어. 윤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석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석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윤지의 눈높이에 맞췄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새 가족이 되고 싶어. 여기서 함께 살자. 태준은 불편한 기침을 했다. 사장님, 아이들과 단둘이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지야, 너희들끼리 이야기해볼래? 나중에 대답해줘도 돼.
윤지는 동생들을 데리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사장님, 이건 충동적인 결정입니다.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장님의 건강 상태로는. 태준 씨, 석호가 차분하게 말을 끊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을 알잖아.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태준은 석호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신원 정보가 필요합니다.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알아봐. 윤지에게 물어보마. 태준이. 떠난 후 석호는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졌다. 그는 평생 사업에만 집중했다. 가족은 그에게 낯선 개념이었다. 게다가 그의 몸은 매일 약해지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은 이기적인 결정일지도 모른다. 그때 문이 살짝 열렸다. 가장 어린 하나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손에는 종이와 크레용을 들고 있었다. 미경이 준 것이었다. 하나는 석회에게 다가와 종이를 내밀었다. 그것은 서투른 그림이었다. 5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1명의 큰 사람과 4명의 작은 사람들. 석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하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고마워 하나야. 하나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작은 미소가 있었다. 그녀는 석호의 손을 잡고 거실로 이끌었다. 거실에서는 미나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수아는 책장을 구경하고 있었다. 윤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윤지야, 석호가 부르자 윤지가 돌아봤다. 너희들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 윤지는 잠시 동생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어른처럼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 겨우 8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훨씬 성숙해 보였다. 우리 부모님은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할머니와 살았는데.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도 1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친척이 없어요. 할머니의 친구 집에 잠시 있었는데 그분도 우리를 돌볼 형편이 안 되셔서.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그래서 어젯밤에. 네, 우리는 아동보호소에 가기 전에 도망쳤어요. 우린 절대 헤어지기 싫어요. 윤지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석호는 이 어린 소녀의 강인함에 감탄했다. 그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걱정 마. 너희들은 헤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날 오후 석호는 소라와 미경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은 놀랐지만 곧 이해했다. 미경은 바로 아이들을 위한 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소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사장님, 건강을 생각하셔야 해요. 스트레스는 병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 난 오랜만에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소라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석호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소라 씨, 우리 함께 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자. 저녁이 되자 미경은 풍성한 식사를 준비했다. 석호는 오랜만에 식탁에 앉았다. 보통은 혼자 방에서 먹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내 자매와 함께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미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저씨 집은 정말 커요. 여기서 숨바꼭질하면 정말 재밌겠어요. 석호는 웃었다. 그래, 한번 해볼까? 수아는 책에 관심이 많았다. 저기 책장에 있는 책들을 모두 읽어도 돼요? 물론이지. 내 책은 너희 책이야. 윤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저희가 여기 있으면 정말 괜찮으세요? 아저씨는 아파 보이는데 석호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지금 매우 행복해.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야. 식사 후 미경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방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방은 넓고 아늑했다. 4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와, 이게 다 우리 방이에요? 미나가 흥분해서 물었다. 응, 마음에 들어? 석호가 물었다. 네, 정말 좋아요. 미나가 침대 위에서 뛰어올랐다. 미나야, 그러면 안 돼. 윤지가 동생을 말렸다. 석호는 웃었다. 괜찮아. 윤지야, 이제 여기는 너희 집이니까. 윤지는 석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아저씨,
정말로 저희를 입양하실 건가요? 석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이야. 물론 법적인 절차가 있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하지만 약속할게. 너희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석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의 건강은 매일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아이들과 얼마나 오래 함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사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소라가 들어와 말했다. 석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아들었다. 소라씨, 당신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나요? 소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석호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석호는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위한 옷과 장난감, 책을 주문했다. 그리고 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입양 절차에 대해 물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사장님의 건강 상태로는 입양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의 서류도 없고요. 법적으로는 아동보호소로 보내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석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안 돼. 절대로. 하지만 사장님 봐서 다른 방법을 찾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할 테니. 석호가 전화를 끊자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갈 곳이 없어지는 건가요? 윤지였다. 그녀는 문가에 서서 석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석호는 놀라서 돌아봤다. 윤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석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쌌다. 절대 그렇지 않아, 윤지야. 내가 약속했잖아. 너희들은 이제 내 가족이야.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윤지는 석호의 눈을 바라봤다. 그녀는 이 낯선 어른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약속하세요? 우리가 다시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석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윤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석호가 그녀에게서 본 첫 번째 진정한 미소였다. 그날 오후 석호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의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함께 보드게임을 했고 석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도 너희들처럼 부모님 없이 자랐어. 고아원에서 자랐지.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말요? 수아가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집을 갖게 되셨어요? 석호는 웃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윤지는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저도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아저씨처럼 성공할 거예요. 석호는 윤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넌 이미 대단한 아이야, 윤지야. 동생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있잖아. 윤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빠르게 닦아냈다. 그녀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저녁 식사 후 석호는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평소보다 심했다. 소라가 재빨리 그를 도와 방으로 데려갔다. 아이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미나가 물었다. 소라는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 석호 아저씨는 곧 괜찮아질 거야. 잠시 쉬어야 해. 아이들은 걱정스러워했지만 미경이 그들을 달래며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윤지는 석호의 방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문 너머로 들리는 기침 소리에 마음이 아팠다. 소라가 방에서 나왔을 때 윤지는 그녀를 붙잡았다. 아저씨는 정말 아픈 거죠? 소라는 윤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어른스러운 이해가 있었다. 소라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아저씨는 많이 아프셔.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잘 돌볼 거야. 일주일이 지나고 석호의 펜트하우스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다. 이전에 차갑고 적막했던 곳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석호는 아이들을 위해 집 한쪽에 놀이방을 만들었다. 미나는 그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항상 밝고 활기찼다. 수아는 석호의 서재에 푹 빠졌다. 그녀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석호는 그녀에게 새 책을 사주었다. 그들은
종종 함께 책을 읽었다. 석호는 수아의 지적 호기심에 놀랐다. 윤지는 여전히 책임감 강한 언니였다. 그녀는 항상 동생들을 챙겼고 미경이 집안일을 할 때도 기꺼이 도왔다. 석호는 윤지가 너무 어른스러워 보여 안타까웠다. 그는 그녀가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하나, 가장 어린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석호 곁에 있었다. 석호가 약을 먹을 때면 그녀는 조용히 옆에 앉아 물을 건네주었다. 그녀의 침묵 속에는 깊은 이해가 있었다. 태주는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다. 아이들의 신원 정보가 부족했고 석호의 건강 상태는 입양 심사에 큰 장애물이었다. 하지만 석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법적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임시 보호자 자격으로라도 아이들을 돌볼 권리를 얻어야 해 석호가 태준에게 말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동복지사와 면담이 잡혔습니다. 내일 오전에 오실 겁니다.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사장님. 석호는 미경과 소라를 불러 집안을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아이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했다. 내일 중요한 손님이 와. 그분은 너희들이 여기 계속 있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실 거야. 윤지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나요? 그냥 평소처럼 있으면 돼. 솔직하게 대답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돼. 다음 날 아침 아동복지사 박지민이 도착했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석호는 최대한 건강해 보이려 노력했다. 소라는 그의 산소 호흡기를 잠시 치웠고 석호는 평소보다 더 많은 약을 먹고 준비했다. 정석호 씨,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네요. 지민이 말했다. 내 자매를 갑자기 데려왔고 게다가 그들의 법적 서류도 없다고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아이들은 거리에서 지내고 있었고 특히 가장 어린 하나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메모를 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우리는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아이들은 임시 보호소로 가야 하고 친척을 찾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석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이들은 친척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자매를 분리하는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겁니다. 지민은 석호를 자세히 살폈다. 정 씨의 건강 상태도 걱정입니다.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상태인가요? 그때 문이 열리고 하나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석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석호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충분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 건강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전문 간호사와 가정부가 있고 재정적으로도 아이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민은 하나를 바라봤다. 이 아이가 하나구나?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장 어린 아이입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아요. 어머니를 잃은 후로 계속 그렇답니다. 지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나에게 말했다. 안녕 하나야, 나는 지민 이모야. 여기 지내는 게 좋니? 하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석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지민은 그 모습을 보고 무언가를 더 메모했다. 아이들과 단독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석호는 동의했다. 지민은 내 자매와 함께 거실로 갔고 석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1시간 후 지민이 돌아왔다. 아이들과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들은 여기 있기를 원하네요. 특히 윤지는 매우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들이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여기가 최선이라고요. 석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다. 지민은 계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 절차는 필요합니다. 임시 보호자 지정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조사도 시작할 겁니다. 정기적으로 방문 점검도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석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지민이 떠난 후 아이들은 기뻐했다. 특히 윤지는 오랜만에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었다. 우리 여기 있을 수 있대요. 석호는 웃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 그날 저녁, 석호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도록 했다.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석호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야 할 것 같아. 석호가 말했다. 너희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니? 취미나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 있니? 미나가 먼저 손을 들었다. 저는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해요. 나중에 가수가 될 거예요.
석호는 웃었다. 그래? 그럼 노래 교실에 다녀볼래? 미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도와줄게. 수아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과학이 좋아요. 특히 우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좋아. 내일 서점에 가서 우주에 관한 책을 사자. 그리고 과학박물관도 가볼까? 수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석호는 윤지를 바라봤다. 윤지는 어때? 윤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저는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미경 이모가 요리하는 걸 보면 정말 멋져 보여요. 그래? 미경에게 너에게 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할게. 어때? 윤지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석호는 마지막으로 하나를 바라봤다. 하나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녀 앞에 놓인 요구르트를 가리켰다. 하나는 요구르트를 좋아하는구나. 하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직접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었다. 석호는 감동했다. 그럼 내일부터 매일 요구르트를 준비할게. 하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석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다음 날, 석호는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들을 강원도의 한 해변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무리한 여행이었지만 그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해변에 가요? 정말요? 미나가 흥분해서 물었다. 그래,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야. 짐을 챙겨둬. 소라는 걱정스러워했다. 사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장거리 여행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걱정 마, 소라씨. 나는 괜찮아. 그리고 너도 함께 가서 도와줄 수 있잖아. 소라는 한숨을 쉬었지만 석호의 결심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필요한 의료 장비와 약을 준비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석호의 고급 밴을 타고 강원도로 향했다. 아이들은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에 감탄했다. 특히 서울을 벗어나 푸른 산과 들판이 펼쳐졌을 때 그들의 눈은 더욱 커졌다. 와, 이렇게 넓은 곳은 처음 봐요. 미나가 소리쳤다. 석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에 행복을 느꼈다. 3시간 후 그들은 한적한 해변에 도착했다. 석호는 이 해변을 특별히 선택했다. 사람이 많지 않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는 이곳에 별장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가 내 별장이야.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낼 거야. 아이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별장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이었지만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여기 정말 예뻐요. 수아가 말했다. 그들은 짐을 풀고 곧바로 해변으로 향했다. 석호는 비치 체어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봤다. 소라는 그의 곁에서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 사장님, 산소 포화도가 조금 낮아요. 잠시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세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호흡기를 사용하면서도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윤지, 수아, 미나는 파도 속에서 뛰놀았다. 하나는 조용히 모래사장에 앉아 모래성을 만들고 있었다. 석호는 하나에게 다가갔다. 하나야, 모래성을 만들고 있구나.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석호는 그녀 옆에 앉았다. 함께 만들어 볼까? 아주 특별한 모래성을 만들자. 석호는 하나와 함께 모래성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혼자 놀던 기억이 났다. 그때는 아무도 그와 함께 놀아주지 않았다. 하나에게는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다른 3 자매도 곧 합류했다. 그들은 함께 거대한 모래성을 만들었다. 석호는 모래성에 4개의 탑을 만들었다. 이 탑들은 너희 4 자매를 의미해. 각자 다르지만 함께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 윤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처음으로 석회에게 다가가 안겼다. 고마워요, 아저씨. 석호는 감동했다. 그는 윤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 새로운 신뢰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별장에 테라스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다. 석호는 오랜만에 많이 웃었다. 그의 기침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내일은 무엇을 하고 싶니? 석호가 물었다. 미나가 손을 들었다. 불꽃놀이 하고 싶어요. 석호는 웃었다. 좋아, 내일 저녁에 불꽃놀이를 하자.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석호는 테라스에 혼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소라가 다가와 담요를 그의 어깨에 둘렀다. 사장님, 들어가세요. 밖은 쌀쌀해요래. 조금만 더 있을게.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어. 소라는 잠시 석호를 바라봤다. 사장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석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껴. 이 아이들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있어. 다음 날 그들은 해변에서 또 다른 하루를 보냈다. 석호는 아이들에게 조개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함께 수영도 했다. 그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약속대로 불꽃놀이를 했다. 밤하늘을 수놓는 다양한 색의 불꽃들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석호는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별장에서의 마지막 날, 석호는 특별한 것을 준비했다. 그는 정원에 작은 나무를 심기로 했다. 그것은 황금빛 단풍이 아름다운 단풍나무였다. 이 나무는 우리 가족의 상징이야. 우리가 함께 심고 함께 키워나갈 거야. 아이들은 차례로 삽을 들어 흙을 파고 나무를 심는 것을 도왔다. 석호는 그들에게 나무에 물을 주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무처럼 우리 가족도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함께 성장해 나갈 거야. 강원도에서의 행복한 시간 후 그들은 서울로 돌아왔다. 해변에서 보낸 추억은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이제 아이들은 석호를 완전히 신뢰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윤지도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석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그는 밤새 심한 기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에는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약해졌다. 사장님, 병원에 가셔야 해요. 소라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석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이 걱정할 거야. 나는 괜찮아. 하지만 그날 저녁 그는 심한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다. 소라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저씨, 윤지가 울부짖었다. 구급대원들이 석호를 들것에 실어 나갈 때 하나가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석호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 하나야. 곧 돌아올게. 석호는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소라는 아이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미경은 집에 남아 필요한 것들을 챙겼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석호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폐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했다. 정 씨의 상태는 매우 위중합니다. 주치의 김준호가 솔에게 말했다. 이대로라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금은 희망을 주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소라는 대기실로 돌아갔다. 아이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아저씨는 어때요? 윤지가 물었다. 소라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고 계셔. 아저씨는 지금 많이 아프시지만 좋아지실 거야. 미나가 울기 시작했다. 아저씨가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우리는 또 혼자가 되는 거예요? 소라는 미나를 안아주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아저씨는 강하신 분이셔. 그리고 너희들이 있어서 더 열심히 싸우실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너무 많은 상실을 경험했다. 그들은 석회계에 전기 들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이별의 가능성에 두려워했다. 그날 밤 아이들은 병원 대기실에서 잠을 청했다. 간호사들은 그들을 위해 담요와 베개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새벽녘, 윤지는 수아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수아를 따라갔다. 수아는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수아야, 뭐해? 윤지가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언니, 내가 아저씨한테 그림 그려드린 거 기억나?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는 석회에 멋진 초상화를 그려줬었다. 석호는 그 그림을 자신의 방에 걸어두었다. 나는 그냥 그림만 그리고 있었어. 아저씨가 아프실 때 도와드리지 못했어. 윤지는 수아 옆에 앉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인쯤 아저씨가 기침하실 때 난 그냥 책 읽고 있었어. 도와드리지 않았어. 윤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들 모두 석호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면서도 마치 모든 것이 괜찮을 것처럼 행동했다. 수아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난 그냥 내 일만 했어. 아저씨는 항상 우리를 위해 애쓰셨는데. 갑자기 미나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도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았다. 무슨 이야기 해? 미나가 물었다. 윤지는 한숨을 쉬었다.
수아가 아저씨를 충분히 도와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나 봐. 미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수아는 항상 아저씨에게 책을 읽어드렸잖아. 아저씨가 좋아하셨어. 수아는 여전히 슬픈 표정이었다. 그래도 윤지가 갑자기 화를 냈다. 그만해, 수아야. 내가 뭘 했든 아저씨의 병은 나아지지 않아.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미나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언니, 왜 그렇게 화를 내? 왜냐하면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저씨가 가시면 우리는 또 헤어질지도 몰라. 네가 책만 읽고 있으니까. 미나는 항상 웃기만 하고.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냥 모두가 행복했으면 해서. 행복? 그게 도움이 돼. 그냥 어린애같이 굴지 마. 현실을 봐. 미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가 미워. 윤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도 울음을 참기 힘들었다. 미안해. 나는 그냥. 갑자기 그들은 하나가 그들 뒤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나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세 자매에게 다가가 모두의 손을 잡았다. 하나의 작은 손은 따뜻했다. 그녀는 세 자매의 손을 모아 하나로 만들었다. 그 단순한 제스처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함께여야 해.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갑자기 하나를 꽉 안았다. 수아와 미나도 함께 안겼다. 네 자매는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미안해, 미나야. 내가 너무 심했어. 윤지가 속삭였다. 괜찮아, 언니. 나도 이해해. 미나가 대답했다. 수아는 자신의 눈물을 닦았다. 우리 약속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있기로.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약속해. 우리는 항상 함께야. 그들은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다. 소라는 그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했다. 어디 갔었니? 걱정했어. 윤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왔어요. 아저씨는 어때요? 소라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 위중하셔.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더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석호의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다. 의사들은 그가 안정될 때까지 아이들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계속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그때 태준이 급히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소라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다. 소라 씨,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라의 얼굴이 긴장했다. 무슨 일이죠? 정 사장님의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정민호 씨라고 예전에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이들의 입양 절차에 대해 알게 되었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소라는 충격을 받았다. 어떤 문제요? 그는 정 사장님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온 것도 불법이라고요. 아동보호국에 신고했습니다.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수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는 정 사장님의 재산 관리인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사장님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요. 소라는 분노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정 사장님은 완벽하게 정신이 맑으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사장님이 이런 상태일 때는 더욱 그렇죠. 소라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들은 아직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말아요. 지금은 석호 사장님의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석호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다. 의사들은 아이들에게 잠시 면회를 허락했다. 아이들은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석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모니터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다. 그의 모습은 너무 약해 보였다. 아저씨, 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석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손을 조금 움직여 아이들을 부르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석호는 힘겹게 손을 들어 그들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빨리 나아주세요. 미나가 울먹였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아가 덧붙였다. 윤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 아저씨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꼭 돌아오세요. 하나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석호의 손을 꽉 잡았다. 석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이제 나가야 해요. 환자가 휴식을 취해야 해요. 아이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중환자실을 나왔다. 그들은 석호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그들은 낯선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계산이 있었다. 이 아이들이 정석호 삼촌이 데려온 아이들인가요? 남자가 솔에게 물었다. 솔아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정민호 씨시죠? 남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이 없었다. 네, 저는 석호 삼촌의 조카입니다. 이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솔아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아이들은 많이 지쳐 있어요. 민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군요.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는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를 경계했다. 특히 윤지는 그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민호가 떠난 후 윤지는 솔에게 물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솔아는 한숨을 쉬었다. 석호 아저씨의 조카예요. 걱정하지 마.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윤지는 솔아의 얼굴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아이들은 다시 병원 대기실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윤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석호가 걱정되었고 그 낯선 남자도 마음에 걸렸다. 새벽녘, 윤지는 조용히 일어나 중환자실 앞으로 갔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석호를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많은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다. 그의 가슴은 미약하게 오르내렸다. 아저씨, 제발 괜찮아지세요. 윤지가 속삭였다.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우리는 아저씨가 필요해요. 그때 그녀는 복도 끝에서 태준과 소라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윤지는 몇 마디를 들을 수 있었다. 청문회가 일주일 후에 열립니다. 민호는 아이들을 분리해서 각각 다른 보호시설로 보내려고 합니다. 윤지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몸을 숨기고 계속 대화를 엿들었다. 민호는 삼촌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아이들은 그저 방해물일 뿐이죠. 특히 입양이 완료되면 그들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라가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항상 삼촌의 재산을 탐냈습니다. 사장님이 독신으로 지내시니 언젠가는 자신이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윤지는 손을 입에 대고 숨을 죽였다. 그녀는 더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조용히 대기실로 돌아가 자매들 옆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윤지는 수아를 깨웠다. 수아야, 얘기할 게 있어. 그들은 병원 정원으로 나갔다. 윤지는 어젯밤 들은 내용을 수에게 말했다. 우리를 떼어놓는다고?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아저씨의 조카는 우리가 함께 있는 걸 원하지. 그리고 아저씨의 돈을 가지려고 해. 수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어떡하지? 미나와 하나에게 말해야 할까? 아직은 말하지 말자. 미나는 너무 걱정할 거야. 그리고 하나는 윤지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해, 수아야. 그때 병원 입구에서 정민호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무언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윤지와 수아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저 사람이 아저씨의 조카야. 수아가 속삭였다.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민호가 고급차에 올라타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수아가 물었다. 윤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저씨가 빨리 나아야 해. 그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줘야 해. 그날 오후 석호의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지만 조금 안정되었다. 의사들은 그가 위기를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다시 한번 그를 면회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네 자매가 함께 석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석회에게 속삭였다. 아저씨, 저희가 있어요. 저희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석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아직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면회 후 아이들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소라와 함께 늦은 점심을 먹었다. 그때 태준이 다가왔다. 아이들, 좀 이야기해도 될까? 태준이 물었다. 소라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죠?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들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소라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아이들 앞에 앉았다. 윤지, 수와 미나 하나, 너희들이 석호 아저씨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 문제가 생겼어. 아저씨의 조카인 민호 씨가 이 일을 제기했거든. 윤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미나와 하나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찼다. 무슨 뜻이에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준은 부드럽게 설명했다. 민호 씨는 석호 아저씨가 너희들을 돌보기에 건강이 너무 안 좋다고 주장해. 그리고 너희들이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고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아저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미나가 울먹였다. 알아 미나야. 나도 그걸 알아.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상황이 쉽지 않아. 윤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도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태준은 윤지의 강인함에 감탄했다. 그래 윤지야. 우리 모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거야. 하지만 너희들도 준비해야 해. 다음 주에 판사님을 만나게 될 거야. 판사님이 너희들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 아이들은 불안해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편이야. 그리고 석호 아저씨도 곧 나아지실 거야. 태준이 떠난 후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미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우리가 또 헤어져야 하는 거야? 미나가 속삭였다. 윤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돼. 우리는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날 밤 아이들은 다시 병원에서 잤다. 소라는 그들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권했지만 아이들은 석호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정민호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안녕 얘들아. 나는 석호 삼촌의 조카 민호야. 어제 잠깐 봤었지? 아이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특히 윤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윤지가 차갑게 물었다. 민호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너희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 삼촌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소라가 다가와 아이들 앞에 섰다. 민호 씨, 아이들과 이야기하려면 먼저 저나 태준 변호사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민호의 눈에 짜증이 스쳤지만 그는 빠르게 표정을 가다듬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저는 그저 아이들의 안녕을 걱정하는 것뿐입니다. 삼촌이 이런 상태에서는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잖아요. 윤지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아저씨와 함께 있을 거예요. 아저씨는 곧 나아질 거고 우리는 가족이 될 거예요. 민호는 윤지를 내려다봤다. 그의 눈빛이 잠시 차가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물론 그래야지. 하지만 때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단다. 그는 명함을 소에게 건넸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고 싶습니다. 민호가 떠난 후 미나가 울먹였다. 저 사람이 우리를 헤어지게 할 거예요. 소라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걱정하지 마. 태준 변호사가 열심히 싸우고 있어. 그리고 석호 아저씨도 곧 나아지실 거야. 하지만 소라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그날 오후 석호의 주치의가 소라를 불렀다. 소라는 긴장된 표정으로 의사를 만났다. 정 씨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폐 기능이 계속 저하되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얼마나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정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소라의 어깨를 두드렸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소라는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현실을 준비시켜야 했다. 대기실로 돌아온 소라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뭐 하고 있니? 소라가 물었다. 윤지가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를 위한 그림이에요. 수아가 그렸어요. 소라는 그림을 봤다.
그것은 석호와 네 자매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고 배경에는 그들이 심은 나무가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저씨가 깨어나시면 보여드릴 거예요. 수아가 말했다. 소라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윤지는 그녀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요? 윤지가 물었다. 소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아이들에게 돌아섰다. 아저씨가 조금 더 아프셔.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셔.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미나가 울기 시작했다. 아저씨가 나아지실 거예요. 그렇죠, 페리타. 소라는 미나를 안아주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하자, 미나야. 그날 밤 아이들은 특별히 석호의 병실 가까이에서 자도록 허락받았다. 그들은 작은 접이식 침대에 누웠지만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하나가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는 석호의 병실로 향했다. 간호사들은 교대 중이었고 아무도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나는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다. 석호는 여전히 많은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다. 그의 호흡은 약했고 모니터의 소리만이 방을 채웠다. 하나는 조용히 석호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석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따뜻했다. 하나는 석호의 귀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는 1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했다. 아빠, 가지 마세요. 우리가 필요해요. 그것은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그 말은 석호의 심장에 닿았다. 모니터의 빗소리가 조금 달라졌다. 하나는 계속 석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때 다른 세 자매도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하나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찾아왔던 것이다. 하나야, 윤지가 속삭였다. 하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세 자매는 하나 옆으로 다가왔다. 그들도 석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아저씨. 윤지가 말했다. 가족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아저씨는 저희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수아가 떼어붙였다. 그리고 저희도 아저씨에게 행복을 드릴 거예요. 미나가 말했다. 하나는 다시 한번 석호의 귀에 속삭였다. 아빠, 사랑해요. 네, 자매는 석호의 침대 주위에 모여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은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조용히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들이 거리에서 지낼 때도 서로를 위로하던 노래였다. 그들의 작은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다. 그 소리는 마치 천사들의 합창처럼 부드럽고 아름다웠다. 석호의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번졌다. 그때 모니터의 소리가 변했다. 처음에는 불규칙했지만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다. 석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윤지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 석호의 눈꺼풀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흐렸지만 곧 네 자매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간호사 선생님, 미나가 외쳤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병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려 했지만 석호가 미약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아이들이 곁에 있기를 원했다. 의사들이 급히 불려왔다. 그들은 석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놀랐다. 믿을 수 없군요. 주치의가 말했다. 심장 리듬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도 올라가고 있어요. 아이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특히 하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번졌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병원을 떠들썩하게 했다. 석호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었고 의식도 명료했다. 태주는 이 소식을 듣고 서둘러 병원으로 왔다. 그는 석호를 만나고 나와 기쁜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들 덕분이야. 의사 선생님들도 기적이라고 하셔. 그리고 이 소식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어떤 도움이요? 윤지가 물었다. 태주는 안도의 표정으로 설명했다. 청문회가 이틀 후로 예정되어 있어. 민호 씨가 너희들을 분리하고 석호 사장님의 재산 관리인이 되려고 시도하고 있거든. 하지만 이제 사장님이 의식을 되찾으셨으니 직접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어. 이건 정말 큰 변화야. 아이들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다. 특히 윤지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럼 우리는 아저씨와 계속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태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청문회에서 판사님이 최종 결정을 내리실 거야. 하지만 사장님이 의식을 되찾으신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리해. 그때 복도 끝에서 정민호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아마도 석호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태준 변호사님, 민호가 냉랭하게 인사했다. 삼촌이 의식을 되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고 계십니다. 민호의 눈에 짜증이 스쳤다. 그렇군요. 하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시고 의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실 텐데요. 삼촌의 건강 상태로는 아이들을 돌보기 어렵다는 제 주장은 변함없습니다. 윤지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아저씨는 우리 아빠예요. 우리는 아빠와 함께 있을 거예요. 민호는 윤지를 내려다봤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계산이 있었다. 어린 친구, 내 감정은 이해해. 하지만 때로는 어른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단다. 태준이 민호 앞에 섰다. 민호 씨, 아이들을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모든 논의는 법정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물론이죠.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걸어가자 미나가 윤지에게 물었다. 저 사람이 우리를 헤어지게 할 수 있어? 윤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돼.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그날 오후 석호의 상태는 계속 호전되었다. 그는 산소 마스크 없이도 짧은 시간 동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의사들은 여전히 그의 회복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아이들은 다시 석호를 면회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그가 그들을 인식하고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내 아이들, 석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자매는 그의 침대 주위에 모였다. 하나는 석호의 손을 꼭 잡았다. 아저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미나가 말했다. 석호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너희들이 보고 싶었어. 윤지는 석호에게 청문회에 대해 말했다. 아저씨, 이틀 후에 판사님을 만나야 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해요. 석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걱정 마. 내가 지킬게.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석호는 수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괜찮아. 내가 회복하고 있어. 너희들 덕분에. 하나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석호는 그녀를 특별히 바라봤다. 하나야,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 윤지, 수아, 미나는 놀라서 하나를 바라봤다. 그들은 하나가 석회에게 말했다는 것을 몰랐다. 하나는 석호의 귀에 다시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아빠, 사랑해요. 그 석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사랑해, 우리 하나. 그날 밤 태준은 석호와 오랜 시간 대화했다. 그는 청문회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민호 씨는 강력한 법적 주장을 가지고 있어요. 사장님의 건강 상태, 아이들의 서류 부재, 그리고 너무 급하게 진행된 입양 절차. 석호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야. 그걸 어떻게 증명하지? 태준은 생각에 잠겼다. 가족의 유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사장님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줘야 합니다.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 청문회 전날, 석호의 상태는 놀랍게도 계속 호전되었다. 그는 이제 짧은 시간 동안 휠체어를 타고 병실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의사들은 그의 회복 속도에 놀랐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치의가 말했다. 폐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물론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고 있습니다. 석호는 의사에게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사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석호의 간절한 부탁에 조건부로 허락했다. 짧은 시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석호는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아이들은 석호가 휠체어를 타고 병실 밖으로 나온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들은 함께 병원 정원으로 나갔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다. 내일 청문회에 갈 수 있어. 석호가 말했다. 내가 직접 판사님께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거야. 아이들은 기뻐했다. 윤지는 석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아저씨와 함께 있고 싶은지 말하고 싶어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너희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해. 그들은 함께 내일을 준비했다. 수아는 그들의 추억이 담긴 그림을 모아 작은 앨범을 만들었다. 미나는 석호에게 부를 노래를 연습했다. 윤지는 자신이 할 말을 조용히 연습했다. 하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석호에게는 작은 종이를 건넸다. 그것은 하나가 쓴 첫 번째 편지였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우리 함께 있어요. 영원히 하나가. 석호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는 내일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알았다. 청문회 당일 석호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소라는 그가 최대한 건강해 보이도록 도왔다. 태주는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해 마지막 준비를 했다. 사장님, 오늘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준이 말했다. 판사님께 아이들과의 유대감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들이 사장님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셔야 합니다.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아이들도 특별히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윤지는 다른 세 자매의 머리를 빗어주고 옷을 정리해 주었다. 그들은 모두 긴장했지만 서로에게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가족이야. 윤지가 말했다.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그들은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석호는 휠체어를 타고 소라가 그를 도왔다. 아이들은 그의 곁에 있었다. 법원 건물 앞에서 그들은 정민호와 그의 변호사를 만났다. 민호는 석호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다. 그는 석호가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삼촌, 민호가 냉랭하게 인사했다. 석호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다. 민호야, 왜 이러니? 민호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다. 삼촌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요. 석호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태주는 석호와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미소를 지었다. 자, 이제 들어가자. 최선을 다하자. 법정 안은 조용하고 엄숙했다. 판사 이정우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모두에게 인사한 후 청문회를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정석호 씨의 임시보호명령과 재산관리인 지정에 관한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먼저 정민호 씨 측의 주장을 듣겠습니다. 민호의 변호사는 일어나 말했다. 판사님, 저희는 정석호 씨가 현재 건강 상태로는 4명의 어린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중증 폐섬유증 환자로 의사들은 그에게 6개월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야 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정석호 씨가 아이들을 데려온 과정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호의 변호사는 계속했다. 석호 씨는 법적 절차 없이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의 신원도 확실하지 않고 적절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동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석호를 바라봤다. 정석호 씨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석호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다. 소라가 그를 도왔다. 그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판사님, 저는 그날 밤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4 자매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들의 안전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판사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아이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윤지, 네가 가장 언니라고 들었는데 이리 나와 볼래? 윤지는 긴장된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판사를 바라봤다. 윤지야, 너희들은 정석호 씨와 함께 있고 싶니?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판사님. 아저씨, 아니, 아빠는 저희에게 정말 잘해주세요. 저희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정석호 씨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니? 윤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있어서 아빠가 더 나아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판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아이들의 의견도 들어볼까? 수아와 미나도 차례로 나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석호와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지 말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하나를 불렀다. 하나야, 너도 이리 와볼래? 하나는 조용히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하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윤지가 설명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계속 그래왔어요. 판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하나야. 네가 편한 방식으로 표현해도 돼. 그때 하나는 석회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갑자기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하나를 바라봤다. 석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판사도 감동한 표정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민회에게 물었다. 정민호 씨, 당신이 아이들을 분리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요? 3년이 흘렀다. 서울의 봄은 언제나 아름답지만 올해는 특히 더 화사했다. 강남의 한 공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정석호 재단의 첫 번째 그룹홈 개관식이었다. 석호는 휠체어에 앉아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의사들의 예상과 달리 그는 3년 동안 더 살아남았다. 의사들은 이것을 애정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석호의 폐 기능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지만 그의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아빠 준비됐어요? 윤지가 석회에게 다가왔다. 이제 11살이 된 윤지는 더 성숙해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책임감 강한 언니였지만 이제는 어린 시절의 즐거움도 누릴 줄 알았다. 석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윤지야, 모든 준비가 끝났니?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아와 미나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꽃을 정리하고 있고요. 석호는 주변을 둘러봤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아름다운 2층 건물이 서 있었다. 그것은 첫 번째 정가족 그룹홈이었다. 건물은 따뜻한 색상과 넓은 창문으로 설계되었다. 정원에는 다양한 나무와 꽃들이 심어져 있었고 놀이터도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석호와 민호가 함께 시작한 것이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대형 보육원 대신 가정과 같은 환경의 작은 그룹홈을 설립하기로 했다. 각 그룹홈에는 전문 양육자 부부가 상주하며 최대 8명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었다. 삼촌, 민호가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왔다. 지난 3년 동안 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석호의 신뢰를 얻었고 재단의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장님도 곧 도착하실 거예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민호야. 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야.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다. 아닙니다, 삼촌. 이건 모두 삼촌의 비전이었어요. 저는 그저 도울 뿐이었죠. 그때 수아와 미나가 뛰어왔다. 이제 10살이 된 수아는 여전히 책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미나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으며 춤과 노래에 재능을 보였다. 아빠, 사람들이 모두 도착했어요. 미나가 흥분해서 말했다. 석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시작해볼까? 그들은 함께 단상으로 향했다. 하나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9살이 된 하나는 더 이상 말이 없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한 편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녀는 석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빠, 이거 드려요. 하나가 작은 꽃다발을 석회에게 건넸다. 석호는 감동해서 꽃다발을 받았다. 고마워, 하나야. 단상에 오르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정치인들, 사업가들, 언론인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곧 이 그룹홈에서 살게 될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석호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4명의 소녀들을 제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네 자매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제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제가 빌딩을 짓는 데만 집중하던 삶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죠. 그것은 바로 가족, 사랑, 그리고 나눔입니다. 석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오늘 우리가 개관하는 이 그룹홈은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보육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가정입니다. 아이들이 사랑받고 보호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진정한 가정이죠. 그는 자신의 네 딸들에게 손짓했다. 윤지, 수아, 미나 하나는 단상 위로 올라왔다. 이 프로젝트는 제 딸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정의한 4가지 핵심 가치가 이 그룹홈의 기반이 되었죠. 윤지가 앞으로 나와 말했다. 첫 번째 가치는 안전과 안정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야 합니다. 우리 그룹홈은 아이들이 언제나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아가 다음으로 나섰다. 두 번째 가치는 아름다움과 치유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자라면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나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세 번째 가치는 희망과 즐거움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웃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 그룹홈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처음에는 긴장한 듯했지만 석호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자 용기를 얻었다. 네 번째, 가치는 가족입니다. 하나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은 혈연이나 이름이 아니에요. 가족은 언제나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포기하려 할 때 다시 불러주는 사람들이에요. 청중들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박수를 쳤다. 석호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고였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석호가 다시 말했다. 앞으로 5년 안에 우리는 서울 전역에 10개의 그룹홈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저는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의사들은 제게 3년 전에 6개월을 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힘 덕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떠난 후에도 이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 딸들과 조카 민호가 이 비전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가족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그룹홈에 들어오는 모든 아이들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석호의 연설이 끝나자 모두가 기립 박수를 보냈다. 특히 그룹홈에 들어올 아이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있었다. 테이프 커팅 후 사람들은 그룹홈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건물은 아름답게 설계되었다. 1층에는 넓은 거실, 따뜻한 분위기에 주방, 식당 그리고 다목적실이 있었다. 2층에는 아이들의 방, 공부방 그리고 상담실이 있었다. 모든 공간은 아이들의 필요와 감성을 고려해 디자인되었다. 윤지, 수아, 미나 하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방문객들을 안내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한 작은 소녀가 석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룹홈에 입주할 첫 번째 아이들 중 하나였다. 아저씨, 이게 정말 제 집인가요? 소녀가 물었다. 석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내 가족이지.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갑자기 석호에게 안기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석호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는 3년 전 비 오는 밤에 네 자매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 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 저녁이 되자 방문객들은 모두 떠났고 석호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룹홈의 새 가족들만 남았다. 그들은 함께 첫 번째 저녁 식사를 했다. 테이블 주위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식사 후 석호는 정원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그가 네 자매와 함께 3년 전에 심은 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는 이제 훨씬 커져 있었다. 석호는 그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윤지, 수아, 미나 하나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함께 벤치에 앉았다. 아빠, 행복하세요? 윤지가 물었다. 석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윤지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수아가 궁금한 듯 물었다. 아빠는 의사 선생님들이 말한 것보다 훨씬 오래 살고 계시네요. 그게 우리 때문인가요? 석호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수아야. 너희들이 나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었어.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약이야. 미나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아빠를 행복하게 해드릴 거예요. 하나는 조용히 석호의 손을 잡았다. 아빠, 우리는 영원히 가족이에요. 맞죠? 석호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나야. 우리는 영원히 가족이야.
내가 언젠가 떠나더라도 나는 항상 너희 마음속에 있을 거야. 그들은 함께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다. 석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는 빌딩은 세웠지만 가족은 만들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을 생각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 그것은 콘크리트나 철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자, 들어가자. 석호가 말했다.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날이야. 그들은 함께 집으로 향했다. 그룹홈의 창문에서는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마치 등대처럼 길 잃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항구를 알리는 빛이었다. 석호는 네 딸들과 함께 걸으며 생각했다. 그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날들을 외롭게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대신 그는 새로운 시작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비 오는 밤 4명의 작은 소녀들과의 만남이었다. 석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알았다. 그것은 바로 이것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이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다. 한 명의 아이에서 시작해 수백,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닿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유산이었다. 석호는 하늘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영원히 살 방법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자녀들의 마음속에서였다.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해요. 하나가 속삭였다. 석호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정말 행복해, 하나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야. 그들은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